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도 정혜윤,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매일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고 또 새로운 책이 출간되고 새로운 음악이 세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작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 어떤 이야기는 잊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기억에 남을까요? 아마 좋은 작품에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아르떼에서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공연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혜윤 아나운서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무대는 제2회 숲속의 오페라 페스티벌의 네 번째 작품이죠. 도니제티의 대표 희극 오페라 돈 파스칼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동네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부산 칸머 오페라단이 주관하는 이번 무대는 여름밤에 어울리는 아주 유쾌한 시트콤 같은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렇게 즐거운 또 작품이 공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도니제티의 희극 오페라라고 하면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랑의 묘약이 바로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돈 파스칼레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진 오페라일까요? 네, 이 돈 파스칼레는 도니제티가 1843년에 발표한 그의 마지막 희극 오페라인데요. 18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이탈리아 전통 희극 오페라인 오페라 부파의 정점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단 며칠 만에 완성했을 정도로 정교한 대본과 또 생동감 넘치는 음악이 특징인데요. 이 구두쇠 노인의 욕심과 이를 둘러싼 청춘 남녀의 거짓 소동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돈 파스칼레의 하이라이트 무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화면 속의 배우들의 표정만 봐도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돈 파스칼레의 구체적인 줄거리가 궁금해집니다. 네, 하이라이트만 봐도 정말 유쾌하죠. 우선 주인공인 돈 파스칼레는 돈은 많지만 매우 구두쇠인 늙은 독신남입니다. 하나뿐인 조카 에르네스토에게 자신이 정해준 부잣집 처녀와 결혼하라고 강요를 하지만 조카는 가난한 과부 노리나를 사랑한다며 이를 거절하는데요. 화가 난 파스칼레 영감은 조카에게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상속자를 낳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황당한 고집에서 이야기의 모든 소동이 시작됩니다. 그럼 구두쇠 영감의 그 고집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연인이 위기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이렇게 돈 파스칼레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자 이 파스칼레의 친구이자 또 주치의 말라테스타 박사가 지혜로운 계략을 하나 세우는데요. 노리나를 수녀원에서 막 나온 자신의 얌전한 루이 동생 소프로니아로 위장을 시켜서 파스칼레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파스칼레는 첫눈에 반해서 서둘러 가짜 결혼 서약서에 도장을 찍는데요. 하지만 서명이 끝나자마자 노리나는 사치스럽고 또 난폭한 악처로 돌변을 합니다.
파스칼레의 뺨을 때리고 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재산을 마구마구 탕진을 하기 시작하죠. 얌전한 척 하다가 이 본색을 드러내는 노리나가 이 극의 핵심 재미일 것 같습니다. 이런 노리나라는 인물의 매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막에 나오는 노리나의 아리아, 꾸엘과르도일 까발리엘의 일측, 기사의 눈빛. 그 눈빛이 기사를 사로잡았지 이런 뜻인데요. 이 연애 소설을 읽던 노리나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어렵지 않다면서 자신의 연애 스킬을 기분 좋게 표현을 하는 곡입니다. 이 수줍은 시골 처녀의 역할과 또 당찬 본 모습을 동시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라노의 뛰어난 기교가 요구되는 곡인데요. 이 안나 네트리프코의 연기로 두 번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통쾌하면서도 재치스러운 표현력이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파스칼레의 영감은 악처의 그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노리날은 일부러 정원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기로 한 가짜 편지를 떨어뜨리는데요. 충격을 받은 파스칼레는 이혼을 원하게 되고 말라테스타 박사는 조카 에르네스토를 노리나와 결혼을 시켜야 이 집에서 그 악처가 나갈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영감은 이 기꺼이 조카의 결혼을 허락하고 또 지참금까지 약속하는데요.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인 연극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이미 결혼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모두를 용서하게 됩니다. 네, 웃음 속에서 인생의 교훈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페라에서 연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음악은 어떤 것이는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 3막 정원 장면에서 나오는 에르네스토의 세레나데와 또 두 사람의 이중창, 또르나미아디 르게 마미, 즉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는 제목인데요. 소동극의 가벼움에서 진실한 사랑의 감미로움을 노래하는 명곡입니다. 그럼 노래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분명 코미디 오페라지만 이렇게 음악적인 완성도와 또 아름다움이 정말 뛰어난 무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번 공연으로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 무대의 출연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돈 파스칼레 역에는 베이스 양석진, 노리나 역에는 소프라노 윤현정이 참여하고요. 말라테스타 역의 바리톤 최강지, 에르네스토 역에는 테너 김일도가 출연합니다.
여기에 노타로 역의 바리톤 노관식과 이혜진 음악 코치가 함께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단 하룻밤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또 유쾌한 오페라라서 이 더위에 지친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나이든 영감의 무모한 욕심과 또 일을 해결하는 젊은이들의 재치가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타인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 사실을 유쾌하게 전해줍니다. 이번 공연은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동네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90분간 펼쳐지니까요. 또 만 7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고 티켓은 전석 1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쾌한 음악이 주는 무대를 이번 무대를 통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돈 파스칼레였습니다. 네, 이렇게 픽스테이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무용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혹시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국립국악원의 공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울 국립국악원까지 가야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국립국악원의 대표적인 공연을 우리 지역에서 가깝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국립국악원 공연을 쉽게 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또 전통 공연이 보고 싶어도 거리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까운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면 훨씬 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공연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춤결, 춤으로 그리는 길입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을 국민 속으로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듣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보유한 대표 공연들을 전국 각 지역의 문화시설로 직접 찾아가 선보이는 만큼 멀리 국립국악원 공연장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전통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하남문화재단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대표 레파토리를 하남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이 국립국악원의 대표 작품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매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춤으로 그리는 길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오랜 시간 동안 계승하고 다듬어온 대표 레파토리로 꾸며졌는데요. 왕실 의식과 연애에서 발전한 궁중무용, 그리고 백성들의 삶과 정서를 담아온 민속춤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궁중무용의 아름다움, 그리고 힘찬 장단과 생동감 넘치는 민속춤의 매력들이 이렇게 차례로 이어지면서 한국 전통춤만이 가진 다양한 결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대표 작품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향화무락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궁중에서 펼쳐지던 가장 화려하고 흥겨운 춤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화무락이란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화려한 궁중 연희에서 공연되던 춤인데요. 국립국악원이 향발무, 아박무, 무곡 이렇게 세 가지 궁중 정제를 하나로 엮어서 새롭게 구성한 작품입니다. 먼저 향발과 아박, 또 무고의 북 이렇게 모두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그 의미로 소리를 울려 맞이하고 춤으로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작품을 하나로 구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춤인지도 각각 사실 궁금한데요. 사실 향발과 아박 이런 악기들이 생소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먼저 향발무는 향발이라는 작은 금속 타악기를 양손에 들고 추는 춤입니다. 향발은 사실 연주를 위한 악기는 아니고요. 오직 향발무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악기인 겁니다. 무용수가 두 개의 향발을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마치 캐스터네츠처럼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궁중 연희만의 화려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어지는 아박무는 아박이라는 작은 박을 손에 들고 추는 춤인데요. 춤사위에 맞춰서 아박을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목판이 맞부딪히는 독특한 소리가 장구와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무고는 북을 두드리며 추는 궁중무용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오래된 정제로 북소리를 통해 하늘에 큰 울림을 전하고 또 나라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 작품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궁중무용만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향화무락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궁중축제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화려함의 극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은 훈령무입니다. 훈령무는 우리나라 근대춤의 거장인 한성준 선생님이 구한말 군사들의 훈련 장면을 보고 만든 춤인데요. 1940년 조선 예흥사의 공연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전통춤의 대표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군사들의 훈련을 담은 내용인가 보네요. 춤 이름에서도 왠지 힘이 느껴지는데 남성 무용수들의 춤인가요? 네, 맞습니다. 훈령무는 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장군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힘 있는 발디딤, 또 정확한 호흡이 어우러지면서 실제 군사들을 지휘하는 듯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오로지 화려한 움직임보다는 강인함과 절제미가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우리 전통춤만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대 훈령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충환 무용수의 훈령무 보고 왔습니다. 다음 작품은 포구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포구무는 구멍이 뚫린 문인데요. 현대적으로 보면 골대 같은 역할인 겁니다. 여기에 공을 직접 던지면서 춤을 추는 궁중 놀이춤인 건데요. 이렇게 춤과 놀이가 결합된 궁중 정제이고요. 고려 문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오면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가장 사랑받았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정말 춤을 추면서 공을 넣는 거네요.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공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옛날부터 공을 구멍에 넣으면 상으로 꽃을 받았고요. 반대로 넣지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칠을 칠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무용을 전공하면서 중학교 때 이 포구락을 정말 많이 공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공연 때마다 얼굴에 먹칠을 찍고 싶지 않아서 마치 농구 연습하듯 공 넣는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대에서 이 먹을 찍어버리는 거군요. 공중무용인데 벌까지 있었다니까 정말 생각보다 놀이의 성격이 강했던 공연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구락은 품격 있는 궁중무용이면서도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요소를 담고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화려한 의상과 춤사위 그리고 공을 던지는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당시 왕실 연회에서도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궁중정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화동정제예술단의 포구락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귀여운 무동들의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은 신하위와 살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춤 가운데 가장 깊은 정서를 담고 있는 춤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흥 연주가 특징인 신하위 음악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춤인 살풀이 춤이 만나 깊은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긴 흰 수건을 활용해서 한을 풀어내는 살풀이 춤의 섬세한 움직임과 함께 신하위의 자유로운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고요함과 역동성이 공존하는 무대가 만들어지는데요. 화려한 동작보다 또 호흡과 여백의 미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작품 신하위와 살풀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여운이 깊게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공연에서는 풍장춤 그리고 부채산조 등 이렇게 여러 매력을 가진 무대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궁중무용부터 민속무용까지 다양한 재미가 있는 무대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 또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공연 정보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춤결, 춤으로 그리는 길 공연은 오는 9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고요. 예매는 하남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국립국악원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또 내 대표 레퍼토리를 나의 가까운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궁중무용의 우아함부터 민속춤의 신명까지 이렇게 우리 춤이 품고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픽스테이지 춤결, 춤으로 그리는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공연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한 주간 주목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위클리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미스터리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85년 데뷔 이후 40여 년 동안 10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물론 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작가였는데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의 작품을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평소에는 책을 즐겨 읽지 않는 분들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또 용의자 X의 현신이라는 제목만큼은 또 익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는 단순히 추리소설을 잘 쓰는 작가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는 살인사건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했으며 또 범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책을 덮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겨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작가를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입문서가 또 그의 팬인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의 작품을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고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워낙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했고 또 사랑을 받아온 작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신기한 건 사실 추리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만큼은 재미있게 읽었다는 평이 참 많은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걸까요? 네, 우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오사카의 서민적인 동네에서 자라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만화책조차 읽지 않았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누나가 사온 에도가와 람포상 수상작을 읽고 추리소설의 세계에 푹 빠져들게 되는데요. 대학 졸업 후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결국 3년 만인 1985년에 방과후로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 엔지니어로 일하며 겪었던 이 조직 생활과 또 기계를 만지던 경험은 훗날 이공계 미스터리 작품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비밀, 백야행,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많은 독자분들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으로 꼽는 바로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랑은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동안 책의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5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이듬해 나오키상을 수상했고 이후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면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줄거리로만 보면 살인사건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추리소설로 시작됩니다.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시가미.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이웃집 여성 야스코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자 그녀를 지키기 위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경찰은 물론 또 천재 물리학자조차 쉽게 풀지 못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만들어집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독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은 완전 범죄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까지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야기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결말을 알고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책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사건을 따라가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주인공인 이시감이라는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 바로 악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추리소설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범인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부터 떠올리실 텐데 악의는 시작부터 독자 예상을 뒤엎습니다. 범인이 초반부터 밝혀지게 되는데요.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라는 질문이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야기는 인기 소설가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렵지 않게 범인을 체포합니다. 사건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이어갈수록 범행 동기가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질투인가? 돈 때문인가? 원한인가? 어느 하나도 답이 되지 않는데요. 결국 독자는 마지막까지 사람은 도대체 왜 악해지는 걸까라는 질문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범죄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모든 악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라는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읽고 나면 사건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단순히 범인을 찾는 그런 추리소설이 아니라 좀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범인을 처음부터 알려주는데도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악의는 이 화려한 반전보다는 인간의 질투, 또 열등감, 그리고 감정의 어두운 면을 가장 많이 들여다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많은 분들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는 백야행입니다. 이 책은 1999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출간된 장편 소설로 무려 20년에 걸친 두 남녀의 삶을 그려냅니다. 보통 추리소설은 한 사건이 시작되고 또 범인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백야행은 조금 다릅니다. 첫 장에서 한 남자의 죽음이 등장하지만 그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사건 이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아이,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에는 두 주인공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 또 주변 사람, 친구, 가족 등 이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데요. 그래서 독자는 마치 한 장 한 장 퍼즐을 맞추듯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작품은 사랑, 상처, 죄책감, 그리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저도 백야행 하면 항상 읽고 나서 며칠 동안이나 긴 여운이 남는다는 이런 후기를 많이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랑 영화로도 다시 제작이 될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여러 권 읽어본 독자들은 가장 깊은 감정을 남긴 작품으로 바로 이 백야행을 꼽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 3권을 같이 만나봤습니다. 용의자 X의 헌신에서는 사랑과 희생을, 또 악의에서는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백야행에서는 이 상처와 삶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남겼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범죄를 다루면서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했고 또 진실을 밝히면서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래 기억 남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작가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로 또 앞으로도 수많은 독자들의 책장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작은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픽스테이지와 연관된 인물을 만나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 오늘 픽피플 어떤 분일까요? 네, 저희가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오페라 돈 파스칼레를 함께 만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배역이 바로 노리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리나 하면 떠오르는 소프라노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 영상에서 매혹적인 연기와 또 가창을 보여준 주역이자 21세기 오페라계를 대표하는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안나 네트립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나 네트랩코 하면 사실 오페라를 잘 모르는 대중들도 알만한 정말 슈퍼스타잖아요. 뛰어난 실력과 또 넘치는 카리스마 덕분에 저도 저희 위클리 아르떼에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기억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안나 네트립코가 정말 이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나 네트립코는 1971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춤과 노래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연극 배우와 성악가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무대에 서고 싶다는 이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마린스키 극장에서 단역으로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리허설을 보기 위해서 극장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오페라 연습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세계적인 거장 마린스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네, 극장 청소원에서 이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됐다니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거장의 눈에 띄게 된 혹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린스키 극장의 전설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1994년 피가로의 결혼 중 수잔나 역으로 데뷔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 무대들을 휩쓸면서 벨칸토와 리릭 소프라노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라보엠의 무제따나 사랑의 묘약의 아디나처럼 매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배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데요. 당시 그녀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라보엠 중 무제따의 왈츠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정말 무대를 사로잡는 저 표정과 연기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왜 오페라계의 스타라고 불리는지 정말 한 번에 이해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안나 네트립코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지배하는 연기력과 또 관능적인 음색을 함께 갖췄는데요. 뉴욕타임스로부터 성악적 스타성을 갖춘 소프라노다 이렇게 극찬을 받기도 했고요. 2007년에는 클래식 음악가로는 드물게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타임지 100인에 선정될 정도라니 클래식계를 넘어서 대중문화 전반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음색과 또 음악적 색깔도 조금씩 변화를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맑고 또 화려한 벨칸토와 리릭 배역을 주력으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량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음색도 두꺼워지면서 베르디와 푸치니의 무거운 드라마티코한 배역으로 성공적인 영역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최근 텔레그래프지에서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변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녀의 깊어진 성량과 또 폭발적인 감정선이 돋보이는 오페라 아이다 중 이기고 돌아오라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본 무제타 무대와는 또 다른 중후함과 또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가수가 이렇게 극과 극의 성격이 다른 배역을 모두 소화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발성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네트리코는 20대 시절의 인터뷰에서 무대에 설 때마다 원하는 대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기쁨과 눈물,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이 성악가로서의 최고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 변신을 보여주면서 관객과 호흡하는 그녀의 철학이 지금의 그녀의 자리를 만든 셈입니다. 네, 스스로 정한 철학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무대 위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는 셈이네요. 진정한 프로의 자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며 클래식계의 저변을 넓혀온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그녀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무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지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픽피플 안나 네트랩코였습니다. 네, 이렇게 안나 네트랩코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픽피플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우리나라 전통춤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한국춤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전통춤의 뿌리를 세우고 또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기반을 만든 인물, 바로 한성준 대가입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픽스테이지에서 예빈 아나운서가 훈련물을 소개했을 때 이 작품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 한성준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정말 정확히 기억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훈련물을 비롯해서 지금도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는 수많은 전통춤의 시작에는 한성준 대가가 계십니다. 한성준 선생님은 1875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굉장히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7살부터 춤과 장단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북과 장구는 물론 판소리 고법까지 익히면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키웠습니다. 특히 명고수로 이름을 먼저 알렸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판소리 명창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장단을 맡았고요. 원각사와 협률사 등에서 활동하며 춤과 음악을 모두 아우르는 예인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춤만 잘 추는 무용가가 아니라 음악까지 함께 이해했던 예술가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보며 장단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루어지는데요. 춤은 음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장단과 몸짓이 함께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 한성준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한성준 대가가 한국무용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흩어져서 전승되던 우리 춤을 무대 예술로 체계화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전통춤은 대부분 스승에게 몸으로 배우는 구전심수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춤 사위와 장단이 조금씩 달랐고요. 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한성준 선생님은 전국을 다니며 다양한 전통춤을 익히고 연구한 뒤에 춤 사위와 장단, 그리고 동선과 구성을 다듬어 공연이 가능한 하나의 레파토리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조선무용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전통춤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무용교육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전통춤을 개인의 기회가 아닌 학문과 공연 예술의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춤의 기반을 다졌네요. 그래서 한성준 선생님을 이 단순한 명인이 아니라 한국 무용교육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춤을 정리하고 또 교육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든 사람은 아직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무용계에서는 한성준 계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그의 예술 세계와 춤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성준류 태평무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한삼을 끼고 추는 춤인 강선엽류 태평무와 또 한영숙류가 함께 보이는 무대일 텐데요. 이는 한성준 선생님이 태평무라는 춤의 창작자고 또 그 밑에 손녀가 한영숙 선생님 그리고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가
강선영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평무라는 작품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성중류 태평무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한 사람이 남긴 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그 이유는 아마 한성준 선생님이 훌륭한 교육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제자인 한영숙 선생님 그리고 김천흥 선생님을 통해서 그의 춤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다시 그 제자들이 수많은 무용가를 길러내면서 오늘날의 한국무용의 큰 계보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모두 한성준 선생님의 춤의 철학과 움직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이 지금의 한국무용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국무용계에서는 한성준류 승무, 또 한성준류 살포리처럼 그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춤들이 참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춤맥이 되고 또 그 춤맥이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성준 선생님이 우리 춤에 남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한국무용계의 아버지 한성준 대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피피플까지 모두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보는 또 하나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영감과 또 여운을 남기로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